안녕하세요. 네, 김기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저희가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그 연기부터 이렇게 저희가 2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때는 기본서로 이제 그 기본 이론 핵심 정리 행정법 했고요. 행정 정성법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 풀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1기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그 매일매일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기에 또. 그래서 1기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시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기 때는 30점, 50점, 그 다음 100점 이렇게 합니다. 1기 때는 이제 기출 문제, 2기 때는 2기와 3기 때는 제가 낸 문제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를 마치면 이제 3기 때는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100점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숙제가 없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기 숙제를 매일매일 100점 분량의 쓰기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쓰기 숙제는 작년 3기 문제입니다. 작년 3기 문제를 저는 원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3기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물론 해설도 같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설도 해드리니까 그거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강의 일정은 거기 나와 있고요. 이제 시험 보는 날은 10시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한 장짜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원래 그 강의 계획서는 1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오른편에 보시면 그 45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이유가 10시 전에 여기가 마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5분에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 왼쪽에 시험 관련 공지는 시험 시간을 꼭 이제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로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위치가 나옵니다. 본인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험 시간을 준수해서 뭐 덜 쓰시더라도 꼭 준수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본인의 위치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책은 보실 수가 없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책을 보고 쓰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너무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험은 원래 실제 모의고사는 시험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쟁서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쪼개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가구제 내면 가구제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복습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도를 그래서 첫날 시험이 없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텐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당연히 있겠죠. 벗어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강의 계획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안 가르쳐 드려요.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2회에 벗어난 쟁점은 간접 강제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판입니까? 소송입니까? 둘 다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소송 참가입니다. 간접 강제와 소송 참가가 벗어나는 범위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한번 응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범위에서 시험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번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매번 이렇게 다음 회차 말씀드릴 테니까 시험 범위는 누적입니다. 아시겠죠? 전날 배운 범위가 아니라 범위는 누적이에요. 범위는 누적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습 시험이고, 답안지 양식, 제출 양식은 거기 아래에 보시듯이 가능하시면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안지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제 과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답안지를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예. 그다음에 강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새로이 질문 방법을 이제 영상 강의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최초로 전화 통화 한번 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파문을 가져올지. 예. 일단 해보고 너무 힘들면 3기 때는 안 하는 걸로 미리 공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강 들으시거나 아니면 실영상 뭐 상관없습니다. 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보여주고 싶으실 때도 있죠.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실 때는 거기 보시면 영상 통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카메라도 샀어요. 예. 잘 나오는 걸로. 예. 카메라도 샀으니까. 제가 해보고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잘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용 시간을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요일 목요일만 하는 거예요. 예. 8시에서 10시까지 이 시간은 늘 제가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예. 연구실에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것보다 훨씬 낫죠. 뭐 대면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잘 보시고 통화 불가한 그거는 이제 1차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때는 안 되고요. 그때 빼고는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되고 워낙 많은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예, 인생 상담 이런 건 받지 않습니다. 예, 질문만 받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면 제가 봤을 때 10개는 질문 받을 수 있어요. 5분이면. 그래서 5분을 넘지 않도록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이용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분들 2기 3기 되면 모의고사 이거 쟁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게 예전에 이제 보냈어요. 그건 아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해석이 틀렸다. 근데 그분이 또 그 선생님한테 또 보냈어요. 제가 굉장히 곤란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제 말이 맞죠, 당연히. 제 말이 맞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선생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하시는 거는 원래대로 주시면 질문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결이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저 혼자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예,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반응이 좋으면 3기 때도 할 거예요. 3기 때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강의 기획서 보시면요. 강의 교재는 기본은 쟁점 정리, 요 작은 책으로 할 겁니다. 작은 책으로 할 거고, 원래 마지막 핵심 정리로 정리하실 분들은 제가 핵심 정리랑 번호를 불러드릴 거예요. 옆번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그 부분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의 뒤에 저희가 1기 때 기출 문제집 풀어봤죠. 기출 문제집 풀어봤기 때문에 2기 때는 사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기 때는 저희가 진도별로 풀어봤어요. 그렇죠? 기속력 하면 기속력 쪽 풀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쉽죠? 예. 기속력 배우고 기속력 풀어보니까 쉽죠. 근데 이제 2기 때는 종합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형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례 1번 풀어보고 2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진도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이라고 진도별로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심판 하나 나오고 앞에 대상 적격 나오고 기속력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 연습 풀어보시. 제가 다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합니다. 기본 이론을 하는데 기본 이론 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 이론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기본 이론 설명드리고 문제 해설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판결의 기속력이다. 그럼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나. 뭐만 달라져요? 문제점하고 마지막에 포선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있죠. 그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갖고 갈 것은 그 책입니다. 그 책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건 연습책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연습책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할 거고요. 종합 사례집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쟁점 정리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다 풀 건 아니고요. 발췌해서 풀 겁니다. 그럼 핵심 정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 번호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다 풀어봤어요. 일기 때. 풀어봤지만 한번 풀어본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네, 기출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기출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거고요. 모의고사는 작게는 문제가 2개, 설문, 많게는 4개까지입니다. 선생님 4개까지 50점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충분히 시험 시간에 쓰실 만큼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못 쓰시더라도, 다 못 쓰시더라도 쓰실 때까지 한번 쓰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시면 답안 쓰기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답안 쓰기 과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 평일날 그 복습이나 예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시면 답안 쓰기 과제를 내드리는데 이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그 중에서 괜찮은 문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내드려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50분 딱 정해가지고 살짝 보고요. 살짝 보고 쟁점 한번 딱 훑어보고 50분 정해가지고 본인이 시험을 직접 보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뒤에 페이지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답안 쓰기 연습이라는 그 자료 한 페이지짜리 있죠. 뒤에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이 해설 중에서 이 필기체로 쓴 부분 있죠. 요것만 써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시면. 요게 뭐냐면 문제점하고 포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목차를 읽어보시고 문제점하고 포섭만 써보시는 거예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전체 해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번호가 써 있죠. B20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시면 이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내드리는 것은 한번 이렇게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답안 쓰기 연습을 매일 매회 50점씩 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어느 정도 풀 거냐면요. 50점 모의고사 보고 사례집에 사례 문제를 한 회 평균당 2개씩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50점 보고 2개 푸니까 100점, 150, 200점. 아시겠죠? 여기 50점, 이게 200점이에요. 매주 200점씩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안 써보시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써보시고 어떤 경우는 안 써보시더라도 뭐를 써보셔야 된다. 문제점하고 대목차, 그 다음에 결론. 그것만 써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안에 있는 내용은 책 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책 가지고 외우면 되기 때문에 뒤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 쟁점이 뭐구나 하고 이거는 해설을 안 해드려요. 이건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해설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니까 예전에는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번호만 지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들이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결합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제가 뽑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드린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오늘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분필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분필 사례가 뭐죠? 이러신 분 없으시죠? 분필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잠깐 볼 거예요.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꼭 풀어보시고 아니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차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포석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공부 방법인데요. 그 제가 거기 공부 방법론에서 책자처럼 비슷한 게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요거는 이 세 분 건데요. 세 분 건데 그 세 분이 다 채점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채점 하시는 분인데 그 세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써주셨어요.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성 한 분, 그 다음에 작년 노무사 시험과 올해 행정고시 합격하신 남성 한 분, 그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 세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3개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시간 남으실 때 있죠. 식사하실 때 이럴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 걸로 만들고 싶은 건 본인 걸로 만드시고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행정기본법, 뭐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법 만들어졌는데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은 실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용력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구멍이 있으면 이걸 메꾸는 일반법이에요. 행정기본법이란 거. 그런데 심판법과 소송법은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심판법과 소송법을 뒤엎는 행정기본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소송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관련되는 게 테마가 굳이 찾자면 딱 2개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의신청은 중요한 거 오늘 내드렸죠.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부분은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시행이 2년 후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시행이 2년 후예요.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부칙만 빼버리면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부칙만 빼버리면 사실은 지금 당장도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현행법과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과 상관없이 지금 시행된다고 전제하면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 테마 하나하고 두 번째 테마는 거기 3페이지에 나와요. 요거는 심판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권리구제수단에 살짝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살짝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테마만 아시면 된다. 특히 첫 번째 테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테마가 뭐하고 관련해서 중요하냐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행정기본법의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제 책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책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제가 이의신청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또 우연찮게 작년에 이의신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작년에 이의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워낙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해당 부분 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그렇게 이 조문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이번에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소수의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채점을 시키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딱 소수의 분들만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약 100에서 150부 정도 채점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해주시기로 했고요. 3기까지 아예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고용은 아니고요.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끝까지 다 채점을 해주실 거고 5인이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분 더 지금 섭외 중입니다. 6분 정도가 채점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채점평을 써주실 건데 아마 2분은 아니고 1분 정도가 써주실 것 같습니다. 채점평을 써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 표준점수에 따른 석자까지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본인의 실력대로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이게 지금 표준 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본인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전원이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인 위치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매회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특히 표준 점수요. 그 다음에 매회 본인의 석차가 몇 등인지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이게 시험에 연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성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많이 시험을 보시고, 제가 1기 때도 말씀드렸죠. 시험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점점 내려가는데요. 근데 진짜 1기 때는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셨습니다. 정말. 근데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가 5분 하신다 그랬죠. 5분이 1인당 2부씩 최고 답안을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답안을 제가 뽑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부 내지 2부를 뽑아서 최고 답안 강평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매회.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섭취해야 될 거 섭취하시고, 최고 답안이지만 이건 오게티다. 그러면 그건 또 주의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고유한 답안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기 때 매일매일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때는 평일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만약에 1기 때 만약에 10회 동안에 한 번 또는 2번 시험 보셨으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 보는 게. 근데 지금 안 그렇단 말이죠. 저희는 매일매일 시험을 봤잖아요. 특히 평일반으로 매일매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필속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1기 때도 말씀드렸죠. 1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점수라든지 석차는 자기 게 아닙니다. 언제 3기 중반에 우리가, 그렇죠, 공부하셨던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3기 중반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밀어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밀어붙이시면 어차피 쟁점이 뭐 희한한 쟁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아시겠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책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하시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은 왜냐하면 진도를 이렇게도 나가지만 이렇게도 나갈 거거든요. 예, 이렇게도 나갈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래도 예습을 좀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사례집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사례집은 번호 순서대로 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례집을 1번, 2번, 3번, 3번 보시면서 어떤 테마가 나왔다. 그럼 그 테마에 대한 기본서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기락적인 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대상적격부터 나가겠습니다. 소송요건부터.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대상적격, 그 다음에 원고적격, 권리보호 필요성, 제소기간 4가지인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 정리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하냐면 쟁점 정리 100페이지 30번입니다. 핵심 정리는 역번호 897번입니다. 자, 대상적격부터 합니다. 대상적격. 자, 행정소송법이 전체적으로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송의 대상. 대상. 그 다음에 소송의 당사자. 당사자는 이제 원고. 두 번째 피고. 원래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누구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참가인까지 포함시키고 있죠. 원래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보너스로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보너스로 넣어준 거. 자,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소송의 대상, 그 다음에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옆에 있는 권리보호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제소 기간을 할 거고요. 세 번째 기타 소송 요건, 재판 관할, 세 번째 전치, 세 번째 제소 기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재판 관할은 약술 문제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전치는 임의적이잖아. 임의적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제소 기간입니다. 제소 기간. 그래서 자, 첫 번째 소송의 대상. 소송의 대상이 나오면 몇 조를 써야 되죠? 2조 1항 1호 쓰면 안 돼요. 2조 1항 1호는 정의 규정입니다. 19조. 아시겠죠? 19조.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위를 했단 말이죠.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무슨 판단이다?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건 뭡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이고 법적 행위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1, 2, 3, 4, 5번이면 저분에게도 1, 2, 3, 4, 5번. 다 1, 2, 3, 4, 5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 2, 3, 4, 5번이고 이 사람에게는 1, 2, 3, 4번이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한 번 처분이면 영원히 처분입니다. 얘는. 그게 객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 두 번째, 얘는 뭐냐? 주관적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값 다르고 올 달라요. 아시겠죠? 값 다르고 올 다른 건 주관적 관련성이다. 그래서 원고, 권리법 필요성.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관적 관련성을 소의 이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이익. 다른 말로 하면 법률상 이익. 아시겠죠? 법률상 이익이고 특히 이 법률상 이익 중에 권리법 필요성을 좁은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해서 협의의 소익이다.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뭐예요? 원고와 얘들은 이 주관적 관련성이야.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요. 아시겠죠? 이 사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거부처분 신청권 할 때 이게 아니라 뭐라? 신청권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로 봐야 돼요. 주관적 관련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원고 적격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권리보호 필요성. 그 다음에 피고 적격, 제소 기간. 이게 5대 소송 요건인데요. 5대 소송 요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3대 소송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피고 적격보다 제소 기간이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제소 기간 중요합니다. 제소 기간. 그냥 날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소송 19조 단서. 19조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 처분 등은 처분하고 뭐예요? 등이죠. 등이 뭐예요? 재결입니다. 처분과 재결. 처분 안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적극적인 처분 있고 소극적인 처분 있고 아시겠죠? 재결이 있다. 적극적은 1유형, 3유형. 1유형 아시죠? 적극적인 행위, 복효적인 행위. 그 다음에 소극적 행위는 2유형, 4유형. 2유형, 4유형은 거부와 무작위입니다. 주로 뭐를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처분과 재결이 돼 있다. 자, 그럼 처분도 있고 원래 임의적 전치니까 원칙이 뭐만 있겠어요? 처분만 있겠죠. 그렇죠? 처분만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임의적인 전치든 필요적인 전치든 전치를 하면 뭐도 나온다. 재결도 나오죠. 아시겠죠? 그러면 원처분과 재결이 있으면 무슨 주의다? 원처분주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주의는 뭐만 소의 대상이에요? 오래간만에 하시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재결주의는 재결만이 소의 대상이에요. 원처분주의는 뭐만 소의 대상이에요? 원처분만 틀렸습니다. 원처분은 원칙이 원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처분주의는 예외로 재결도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처분주의하고 재결주의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원처분주의는 재결도 소의 대상이 됩니다. 뭐가 있으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대상적 격이니까 요거하고 체결. 이해가 되시죠? 순서대로 합니다. 30번에 보시면 적극적 공권력 행사입니다. 적극적 공권력 행사. 만약에 대상적 격이 나왔어요. 대상적 격이 나오면 첫 번째 목차가 문제점. 자, 문제점 쓰실 때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문제점 쓰실 때 꼭 들어가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지우개가 없네. 분필 인심은 좋은데 지우개 인심이 안 좋네요. 자, 문제점 쓰실 때 거기 그 공부 방법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문제점 쓰실 때는 세 가지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점 또는 문제 상황 쓰실 때 세 가지 쓰셔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 세 가지를 옆에다가 써두시고요. 문장을 만들어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쟁점을 꼭 써야 돼요. 쟁점. 대상적 격이면 대상적 격, 원고적 격이면 원고적 격.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첫 추변, 판결의 기속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사실관계. 자,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읽으실 때, 문제를 읽으실 때 이 네 가지를 네 가지가 나오면 네 가지를 동그라미를 해서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길다.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원고. 그 사이. 누가, 갑을. 두 번째, 피고. 행정처. 아시겠죠? 누가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이랑. 무슨 처분을 날렸다, 발령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사유예요. 무슨 이유로 내렸다. 아시겠죠? 보통 이 네 개가 들어갑니다. 사유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소기간이다. 그럼 뭐 날짜 쓰면 되고요. 아시겠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소송 제기했다. 사유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첫 추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속력이 나오거나. 아시겠죠? 사유가 나오면 두 가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왜 안 나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첫 추변이나 기속력을 안 낼 것 같으면 사유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만들다 보면 뭐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라는 이유로라고 했어요. 그럼 밑에 얼른 보세요. 첫 추변이나 판결의 기속력. 구별은 어떻게 된다? 첫 추변은 소송이 계속 중. 그거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아시겠죠? 두 가지. 계속 중이냐? 확정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법조문. 자, 심판법 조문, 소송법 조문. 또는 심판조문, 소송조문. 또는 참조조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참조조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에 처음으로. 그럼 이 참조조문을 최대한 활용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시고 그거 가지고 문장 만들어 가지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대상적 격에서는 10부조 2조 1항 1호 네 가지죠. 공권력 행사 거부 이해주. 준하는 건 뭐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재결이다. 자, 두 번째 목차는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입니다. 행정행위 처분의 관계. 실익은 뭐죠? 실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오른쪽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보시면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 네 가지죠.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다음에 법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은 있고 5번은 조문에 명시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자, 1, 2.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경계를 그어드리죠. 1원설과 2원설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4번의 범위가 달라요. 4번의 1원설, 2원설. 1원설은 뭘로 봅니까? 행정청에 의한 구체적 공권력 행사라고 보죠. 공권력 행사라고 보니까 비권력적 행정작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권력적 행정작용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원설은 공권력 행사에다가 뭐까지 포함합니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아시겠죠? 준하는 작용까지 포함되니까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그게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 자, 두 번째 법적 행위. 1원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2원설은 필요 없다고 보죠. 자꾸 약간 끊어지죠. 제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가지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관계. 왜?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차를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줘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가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가나다라로 쓰셔도 돼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처분 개념을 광의로 정의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1원설, 2원설,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1원설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처분 개념을 부정하니까 당사자 소송 또는 법정외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2원설은 인정함을 실효적인 권리고시 아시겠죠? 같다 다르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쓰시는 것이 좋다. 요 내용 지금 행정의 처분의 관계는 어디에 둬요? 자, 공권력 행사가 넓어지면 뭐도 넓어져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도 넓어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부 처분을 듣습니다. 세 번째 판례.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를 부정합니다. 1원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우셨죠? 다만 확대 여지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좋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괄호 안의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공권력 주체로서 구체적 사정, 직접 영향을 미치라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똑같아요.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자, 외형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게 처분이라고 인식할 정도라면, 자, 인식, 외형, 인식,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그 상대방의 불이익도 고려하자.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비슷하게라도 쓰세요. 자, 외형,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불이익을 고려해가지고 처분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본 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설시는 했다라는 거예요. 설시를 했다는 게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 1, 2, 3, 4, 5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수단, 그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쓰시기 바랍니다. 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29조 1항 1원설이 다 나왔다. 자, 요거는 꼭 알아. 쟁점 정리든 핵심 정리 딱 해서요. 그 나오면 그대로 쭉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공권력 행사, 행정청. 행정청 아래 4개 있죠. 번호 매겨볼까요? 첫 번째, 전통적 의미 행정청. 그렇죠. 두 번째, 합의제 기관. 세 번째, 국회나 법원의 기관도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는 한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2조 2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조 2항입니다. 그럼 그 행정청이 행하는, 그 행정청이 나중에 소송에 가면
뭐가 돼요? 피고입니다. 피고. 아시겠죠? 피고 적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조 2항이죠. 2조 2항. 외우셨죠?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시간적으로도 이례적이고 공간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정되어 있지 않죠? 이해가 되시나요? 신림구동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한정되어 있죠? 차이가 뭐예요? 신림구동. 신림구동이 뭡니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아시겠죠? 고유명사가 나오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장소든 아니면 뭐 특정한 사건이든 아시겠죠? 따라서 고유명사가 나오면 그게 처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처분이다.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헷갈리신다. 그럼 고유명사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만 보세요. 안 나왔다 그럼 처분이 아니에요. 구체가 아니니까 뭐다? 구체 아니면 뭐예요? 추상이죠. 추상. 아시겠죠? 수범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수범자가 누가 올지.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뭐라고 불러요?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법집행행위, 공권력 행사, 우월한 지위와선 일방적 행위다. 그러나 이원설은 뭘로 봐요? 이 안에 공권력 행사에다가 뭐까지? 이에 준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집어넣겠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법적 행위.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취소소송을 위법한 법률관계 소급적 제거. 위법한 법률관계 소급적 제거가 뭐예요? 형성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의. 자, 외부적 행위고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외부적 행위는 예외가 있죠. 누구예요? 공무원. 공무원법 관계는 공무원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법 관계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영향만 주면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직접. 몸에 와닿아야 돼요. 아시겠죠? 직접 영향을 줘야 된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거기 밑줄 건데 구체적인 권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1, 2, 3, 4. 그럼 나중에 포섭할 때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행정청 뭔지, 무슨 사실에 대한 건지 아시겠죠? 자, 구체적 사실 쓰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면허 취소합니다. 면허 취소예요. 자, 행정청이 면허 취소라는 일유형을 합니다. 면허 취소. 왜 해요?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를 당했으면 그 면허 취소를 당하는 원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 행위가 그렇죠. 이유 없이 면허 취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꼭. 네, 과속을 했다.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1유형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다? 사실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정지했다, 뭐 취소했다. 그럼 그 앞에 무슨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거명령 내렸다. 왜 철거명령 내렸어요? 건축물 지었으니까 철거명령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게 사실이에요, 여기 사실. 찾으셨죠? 두 번째.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부합니다. 허가 거부. 이 거부는 무슨 사실을 쓰면 되냐 하면요. 거부 처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신청이 있죠.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써야 돼요. 신청. 이 사람이 집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던 사실에 관한. 아시겠죠? 네. 공무원 임용 신청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부 처분.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그게 그 사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행정청이 뭐다? 사실이 뭐다? 법 이름 나오겠죠? 법이 뭐다? 법 이름이 안 나오면 법 집행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법 이름이 안 나와도 법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로지 일방적이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쓰시는 것보다 어떠한 권리, 어떠한 의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되면 뭘 못해요? 운전을 못하죠. 아시겠죠? 운전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가 생긴다. 과세처분을 했다? 세금을 낼 의무가 급부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대장장이들이 칼 만들 때 두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 갈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렇게가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 때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점수에 유리하단 말이죠. 의무를, 무슨 법을, 무슨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를 넘겨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30의 1번이고요. 예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의 3번이었어요. 핵심 정리는 966의 Q8입니다. 저희가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광고주 갑의 광고물이 법의 태폐적 내용을 미풍 양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철거를 명령했다. 철거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미풍 양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아시겠죠? 우려가 있다라고 철거를 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봤던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구청장, 가, 처분 이름, 사유.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철거하지 않았고 대집행. 그래서 대집행 행위로서 잘 보세요. 지금 철거 명령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철거 명령하고 철거 행위를 다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철거 행위. 찾으셨나요? 철거 행위. 철거 행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건 무슨 행위다? 가시성, 사실행위. 아시겠죠? 사실행위는 두 가지예요. 그 안에 하명이 포함된 사실행위와 하명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행위. 포함된 사실행위죠. 무슨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소송법적 쟁점,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자, 몇 유형인가요? 1, 2, 3, 4 중에 철거. 우리 집 철거 좀 해주세요.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자, 1이에요. 1유형에서 문제되는 소송요건은 대상, 원고, 권리법 필요성 중에 뭐라 그랬죠? 대상, 원고, 권리법 필요성. 제가 4대 소송요건은 뭐라 그랬어요? 대상, 원고, 권리법 필요성. 제소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제소기간. 날짜 없으니까 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1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건 필요 없어요. 왜요? 직접 상대방이로. 기억나시죠? 직접 상대. 침입적 저번에 상대방은 항상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적 격, 권리법 필요성.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상적 격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쓰면 되고, 거기 설문 마지막에 보시면 막 시작된 부수자마자 달려간 거죠? 하나 부수니까 달려갔어요. 왜 하나 부수니까 달려갔어요? 다 부서지면 뭐가 없으니? 권리법 필요성이 없으니.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자, 다 부수고 끝났어요. 그러면 철거 행위가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없으니까. 처분의 효력이 있다가 사라진 거죠. 자, 처분의 효력이 있다가 사라지면 항상 몇 조로 간다? 12조 2문. 아시겠죠? 12조 2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철거 행위는 마지막 줄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개시했던 사실, 법, 그 다음에 따라서 하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적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한다면 뭐 추가하실 수 있겠어요? 법적 성질이 뭐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거기다 쓰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다. 특히 처분에서요. 처분에서 독특한 처분들 있죠. 독특한 처분들. 권력적 사실행위. 두 번째, 일반 처분. 일반 처분요. 수범자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거. 처분적 법규명령.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있죠. 통지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나오면 대상적 격 행정청은 그 판단해 주기 전에 이거 법적 성질은 뭐다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주 가점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빼먹었나요? 아시겠죠? 예. 여기는 이제 소송요건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원고적.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의 통지, 일반 처분, 처분적 법규명령,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가시잖아요. 이거 독특한 거네?
예, 그쵸? 그 감이 딱 올 때. 대부분 독특한 게 시험에 나와요. 과세처분, 영업정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 다 처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공고적격, 그 다음 권리보호 필요성, 실인함. 자, 철거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보여야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법전에 무슨 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 있죠? 대집행법. 그러니까 대집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집행이 가장 대표적인 게 철거행위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근데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수니까 취소소송 제기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수기 전에는요? 부수기 전에 이 사람은 권리구제 수단이 뭔가요? 쳐다보는 수밖에 없죠. 부서질 때까지. 부서지기 전이니까 처분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 부숴라. 부수면 간다. 예. 무슨 소송이 필요하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두 가지예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발령되기 전에 권리구제 수단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가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요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행강제 그 32번입니다. 예전 책은 30에 4고에 966이 13번입니다. 핵심 정리는 갑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식 증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 나왔고 시정 나왔고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를 명하였으나 이행강제금 금저금부 하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푸시하는 겁니다. 너 이거 철거할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뭡니까? 너 이거 왜 안 해? 너 할 때까지 계속 돈 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심리강제. 간접강제. 아시겠죠? 간접강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심리강제라고 그랬죠.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따라서 일정 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자, 금전급부 하명 기억나시나요? 과세처분 내고 안 내면 무슨 사유로 가요? 대집행은 개통실비고요. 금전급부 하명은 독압매청. 혹시 기억나시나요? 압류매각 청산. 독촉은 뭡니까? 너희 재산이 압류매각 청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통지죠. 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지, 알려주는 거. 통지. 준법률의적 행정행위로 통지. 적 행정행위. 준법률의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예요. 그쵸? 행정행위니까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정. 이건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처분. 가장 대표적인 게 계고, 그 다음에 독촉. 네. 독촉하는 것, 독촉류들 있죠? 독촉류들. 여러분들 민법 총칙 배우시면 최고라고 배우셨죠? 그 독촉류들은 다 이거예요. 준법률의적 행정행위 통지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준법률의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정행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으로 공권력 행사이고 또 뭡니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촉하면 무슨 의무가 생깁니까? 세금 내라고 독촉하면 세금 내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사실의 통지예요.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 이거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5개 있으니까 5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심판법에 보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하라고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오려가지고 붙여주는 게 뭐예요? 처분할 때? 갑자기. 처분통지서에 그거 너 불복하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오려서 붙여주는 게 뭐예요? 고지제도잖아요. 그렇죠? 그 고지는 심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의 통지예요. 사실의 통지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의 통지는 넓은 의미의 무슨 행위예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자, 특히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우리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거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몇 번 탈락이에요?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 아니고 법적 행위 아니고. 이거 외우세요. 4번 아니고 5번 아니에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나오는 순간 4번, 5번 탈락. 아시겠죠? 4번 탈락, 5번 탈락. 독촉 1, 2, 3. 소개를 보시면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됨을 알려주는 건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이다라는 거예요. 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예요? 법적 행위예요. 알려주는 거지만 상대방은 뭘로 느껴요? 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죠. 자, 독촉은 행정청이 무슨 사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법 이름 쓰면 되고요. 귀찮아도 법 이름 써야 됩니다.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 행위. 또는 독촉은 준법률 통지로 하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시겠죠? 법적 행위면 의무를 주면 무슨 의무를 주는지 아시겠죠? 무슨 의무입니까? 여기는 세금을 빨리 내라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법적 행위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3번 966이 17번입니다. 아래에서 문제 재조사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재조사 이유에 대해서 과거 법인에 근무하던 제보를 받아 세무조사로서 재조사 세무조사 보이나요? TV에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파란 국세청 이거 들고 이렇게 그게 세무조사예요. 그쵸? 눈에 보이시죠? 무슨 행위예요? 가시성. 아시겠죠? 가시성인데 세무조사할 때 중간에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처벌받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행위. 대상적행 인정이 되는가? 자, 설문해 보시면 재조사 행위는 세무서장이 하는 그런 탈례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다. 또한 조세범 처벌 세무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받도록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응해야 되겠죠. 처분이다. 대법원. 자,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 나오면 이 판례 꼭 쓰세요. 자, 외워봅니다. 아예 외워버리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판례. 대법원은 단수예요. 단수. 물 끊는 거. 전기, 전화, 도시가스 안 됩니다. 수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건 줘도 물은 안 준다 그랬어요. 단수. 지방자치단체세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 서신검열행위. 서신검열행위. 자, 권력적 사실행위 나오면 쓰세요. 대법원은 단수조치. 헌법재판소는 서실검열행위. 이런 게 점수를 갈라요. 1점씩, 1점씩 이렇게. 자, 보시면 생각보다 권력적 사실행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오는 행위들이 뭐예요? 뻔한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독촉, 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입니다. 996이 18번이에요. 핵심 정리는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은 아래줄 관할행정 을에게 임목벌 처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도들은 사전에 고쳐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해서 허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허가해 주었고 을시장은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반대쪽 사면을 벌차도록 서면으로 권고했습니다. 권고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낀. 자, 압박감은 뭐 전이에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 압박감입니다. 아시겠죠? 심리적 압박감이에요. 심리적 압박감만으로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하고 심리적 압박감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독촉을 하면 압박감을 느끼겠죠. 역시. 근데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어떻게 된다? 압류되죠. 권고는 그냥 권고예요. 따라서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행정절차법에 위법하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력을 부여하면 안 돼요. 권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는 적법한가? 처분이 아니죠. 권고는 법적 성질이 뭔가요?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는 법적 성질이 뭔가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몇 번 탈락이다? 4번.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 행위가 아니고. 왜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 행위가 아니야?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법적 행위 아닙니다.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처분성이 어디 원절에서 나온다? 사실행위 원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분이다.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느낌상 왠지 이 문제는 어느 학설이 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처분으로 봐줘야 된다는 학설이 무슨 학설입니까? 이원설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원설이에요. 처분설. 그러면 권리구제가 확대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 쓰고도 시간이 남아요. 아우, 시간이 남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이원설이 그거 했던 그거 같다. 그래. 보충 논의 해가지고, 이원설에 따른다면, 비권력적 사실 법적 행위 필요 없다고 본다면 처분으로. 그렇게 쓰면 그게 가점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논점 일탈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처분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거부처분. 912A입니다. 핵심 정리. 문제점 똑같아요. 19조 2조 1항 1호.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공권력 행사의 사이즈를 늘리면 무슨 사이즈도 넓어진다? 공권력 행사의 거부 사이즈도 넓어져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2조 1항 1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딱 나오면 그냥 쭉 써야 돼요. 쭉. 아시겠죠? 쭉. 세 번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첫 번째,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거. 공권력 행사의 거부니까 1, 2, 3, 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에서 공권력. 자, 그 다음에 특히 구체적 사실은 뭐 쓰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실? 거부처분이니까 신청한 사실. 아시겠죠? 그냥 신청한 사실이라고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부로 인해서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 명시된 요소는 아니지만 나와보시면 외부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 1유형은 권리나 의무라고 되어 있고 2유형은 권리나 법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법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라고 안 되어 있고. 자, 거부 처분은, 적극적 처분은 의무를 과할 수 있죠. 거부 처분은 의무를 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의무를 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나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라는 것은, 그러면 잘 보세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침입적 처분을 한 것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뭔가를 해주세요.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내가 거절한 거. 그러면 권리나 이익의 침해 강도를 보자면 어느 쪽이 더 세요? 이쪽이 훨씬 더 세죠. 그렇잖아요. 적극적 침입적 처분을 한 것이고 이쪽은 뭡니까? 해달라는 거 안 해줬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1유형보다 2유형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완화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거기 보시면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완화되어 있다.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왜 완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 권리 의미에 직접, 그러면 이렇게 따로 안 쓰셔도 직접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 처분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청권. 자, 우선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학설 세 가지 외워보죠. 대상적격설, 본안요건설, 원고적격설. 판례는 뭐예요? 대상적격설입니다. 왜 대상적격설입니까? 이런 물어보시는데요. 판례 첫째 줄에 보세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신청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청권은 무엇의 전제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설이 맞죠? 아시겠죠? 네. 다시 학설 세 가지. 대상적격설, 그 다음에 본안요건설, 원고적격설. 첫 번째, 대상적격설은 어디서 가지고 와요? 2조 1항 2호의 부작위의 정의규정에서 가져오죠. 아시겠죠? 부작위의 정의규정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와 마찬가지로
처분 의무가 상대방에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 1항 2호를 잠깐 보세요. 소송법 2조 1항 2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네 번째,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의무가 있어요. 그럼 사인에게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신청권이라고 봅니다. 신청권이라고 보면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인은 뭐가 있다?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대상 적격은 뭐예요? 부작위죠. 부작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작위 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 적격으로 봅니다. 두 번째, 본안 요건설은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이죠. 다수설은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는 처분의 위법성과 권리 침해 두 가지를 소송물로 봐요. 아시겠죠? 두 가지를 소송물로 봅니다. 따라서 즉 소송물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아야지만 그 안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침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권리 안에 뭘로 본다? 신청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아요. 왜요? 소송물, 즉 본안 요건의 권리 침해는 우리 행정소송 체계하고 안 맞아요. 우리 행정소송법 권리를 어디서 판단합니까? 권리. 원고적격에서 판단하잖아요. 12조 2문. 원고적격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학설은 타당하지 않다. 어쨌든 이 소송 본안 요건서는 전제가 뭐예요? 소송물을 이원적으로 보는 견해다. 세 번째, 2조 1항 1호와 12조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 그 쟁점 정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핵심 정리보다 요약돼 있죠. 예, 이런 부분 줄였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던 핵심 정리 있는 대로 핵심 정리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대상적격으로 보는 대상적격설, 본안 요건을 본안 요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거를 꼭 외우세요. 세 가지. 그 다음에 판례로 갑니다. 잠수기업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잠수기업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판례는 누가 똑같이 외우나요? 처분성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의 전부는 셋째 출에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가르줄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왜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결정돼요? 이 신청권은 뭐기 때문에? 신청권은 제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신청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인용 가능성. 인용이 아니고요.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기 보세요. 여기를 수용을 했어요. 땅을,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10% 정도 주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신청을 했는데 10%는 주면 나머지 90%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주택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수용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도 주택 좀 주시오. 거부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신청될 가능성이 0%였죠. 그 사람은 없어요. 신청권이. 이해가 되시죠? 안에 있는 사람은 신청권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그러면 전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기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저도 집 좀 주세요. 너 뭐야? 꺼져. 거부 처분했어요. 그럼 신청권이 없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신림동에 있는 사람이 그 토지 수용에 신청하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예가 나오는 것은 그건 문제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된다? 신청권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뭘로 가야 된다? 인정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신청권이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신청권 문제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셔야 돼요. 된다. 왜냐하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기출 문제도 전혀 신청권이 없는 문제가 나온 예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사람이 인용될지 인용되지 않을지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판례는 뭐라고 표현한다? 추상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인용되는 건 뭐예요? 그래, 너다. 그거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신청이 인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겠어요? 반대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죠? 그건 어디서 판단합니까? 너한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본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국어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본안에서 판단하는 건 뭐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표현에서. 아시겠죠? 그럼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는 어디서 판단한다? 쭉 아래줄.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건 본안에서 판단한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를 배우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두 번째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요거는 대상적격에서 판단하고 추상적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어디서 판단한다? 본안에서 판단한다. 아시겠죠? 본안에서 판단한다. 네. 자, 신청권의 근거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법규상은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두 번째, 조리상 신청권은 셋째 줄에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거나 수임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 특히 수임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판례가 아닙니다. 거기 하명호 교수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법규상 또 시험에 나오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OX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오다 그러면 오라고 쓰고 그냥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나는 나오면 오다. 원고 적격 나는 오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나는 무조건 부정. 왜냐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나는 부정할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판례 한 줄 더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결론은 상관없어요. 자, 판례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판례와 대상 적격설에 따른다면 동일한 행위가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대상 적격이 있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대상 적격은 그 행정작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고 주관적 관련성은 원고 적격이나 권리 보호 필요성에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서 원고 적격설이 타당합니다. 나는 원고 적격설로 보겠다라고 해도 거부 처분의 처분성 문제가 나오면 판례에 따라서 신청권 여부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포섭이 뭐예요? 1, 2, 3, 4 법적 행위 신청권 여부까지 포섭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원고 적격으로 보는 거지만 판례가 신청권을 보니까 나는 덤으로 더 해주겠다. 꼭 포섭하셔야 돼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966의 1번입니다. 각 노동조합 조직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는데 뭐뭐라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발령하였습니다. 996의 1번이요. 966의 1번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발령했습니다. 제기하고자 하는 바 의뢰 설립신고서 발령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시장은 갑을 설립신고 수리 거부 사유, 설립신고서에 구직중개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사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 문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처추변이 나와야 됩니다. 기속력이나. 그런데 설립신고서 발령은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는가? 그러면 앞에 무슨 이유로 뭐뭐를 했다
라는 것은 이 질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약간 관계가 있으려면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와 관련해서 실질적 심사와 약간 관련이 있겠죠. 실질적 심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그 4개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한때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가 한 3년 내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춤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행정쟁송법에서 그 노무사 시험이라는 거를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는 게 요거하고 재결주예요. 그래서 한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는 일단 알아두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면 신고할 때 뭐가 필요하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리가. 신고, 수리. 수리는 뭡니까? 법적 성질이? 신고, 수리. 신고에서 수리. 당신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 행위예요.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류 뭐가 있습니까? 공통수업,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그 중에 뭐예요? 수리. 아시겠죠? 공통수업 중에 수리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니까 뭐예요? 행정행위예요. 1, 2, 3, 4, 5번. 그럼 수리가 처분이에요. 그럼 수리의 거부도 처분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설문의 가엔 넷째 줄에 실질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심사요? 실질적 심사. 실제로 구직 중인 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이건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 거기 요건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 심사는 뭐냐? 형식적 심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는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심사한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 실질적 심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심사.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신고입니다. 수리예요. 신고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는 사인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분인지 행정청이 하는 근로자가 노동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 설립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좋고 설립하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한 아시겠죠? 신고한 사실에 대한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입니다. 설립신고서 반려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권리나 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 판례. 아까 조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신청권이 있는지 법규상 어떻게 판단합니까? 신고나 신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유형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형의 신고나 신청에 관한 허가, 인가에 관한 조문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허가를 신청하라고 해놓고 거절했을 때 신청권이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다퉈요? 다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준법률행위적 행정. 잘 보세요. 계속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계에 있다는 것들 있죠. 특수한 것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시험에는. 그러니까 명백히 처분이거나 명백히 처분이 아닌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한계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15분 한 번 쉬겠습니다.